네, 오전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급등락이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 출발했다가 현재 또 하락 반전을 했네요. 중국 시장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연초부터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잘 알다시피 그 원인, 위안화 약세 그 원인이 있다라고 좀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위안화의 환율,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절상이 된 통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이 돈을 풀었어요. 미국도 돈을 풀었죠.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좀 주도를 했었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위안화 쪽에서, 즉 중국 쪽에서 맞불 작전을 하면서 같이 좀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 자국의 어떤 통화 절하 정책에 대해서 맞불 작전 놓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위안화 절하의 움직임은요,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환율의 경우에는 물론 절대적인 레벨,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위안화의 절하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시장, 뭐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또 특성상 일당체제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이었어요. 작년 8월에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냐면은 중국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역시 중국 인민은행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안화의 절하 속도가 이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환율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좀 며칠 전과 달리 지금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어떤 위안화 절하가 어떤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어제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5% 이상 급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과 독일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권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중국 시장, 중국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종목과 업종에 집중하는 역발상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19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다가 뒤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물론 오르고 있지만 중국 증시에 따른 영향이 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대형주 위주의 어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요,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투자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지의 시장 자체가 대형주를 살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기 순환 사이클을 그대로 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설비 투자의 어떤 사이클이 현재 진행이 되겠죠. 설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내수. 보시는 그림처럼 설비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내수도 마찬가지죠.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있겠죠. 정유화학 조선주에 있어서 조선주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큰 시세를 주었고요.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수출 사이클에 들어가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줬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이클의 경우에는요,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컴투스와 이오테크닉스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성장주 중심의 사이클이 시작하면서 현재는 내수, 그리고 보시다시피 컴투스, 삼성 LNS, 바이로메드, 암모레퍼시픽 같이 내수, 신성장,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최근의 흐름, 특히나 종근당과 녹십자, 유한양행으로 대표되는 전통 제약주까지 올라와 주면서
모두가 다 뭐 제약바이오에서 뭐 고평가되었다, 비싸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포트폴리오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적어도 한 20%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시키고 나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뭐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적 별로 잘 안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그동안의 매도가 정당화되고 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연초 이후에 코스닥 시장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올 한 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중소형주 중심의 성장주, 즉 퍼가 높은 주식을 좀 더 비싸게 사는 것이 맞는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주도주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올해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클리컬 업종 대형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물론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메리트가 있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현대차 대형주가 우리 시장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 역할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수익률 게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업종별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초부터는 작년이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 건자재, 뭐 K푸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꾸준히 움직이다가 7월과 8월 위안의 약세가 돌아서면서 시장이 한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뭐 자동차와 삼성전자, 조선철강, 기행, 건설 같은 종목들이 조금 반짝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다시금 무너지는 어떤 그런 흔들이 나타났고요. 그 틈을 타서 2차 전지와 전기차, 태양광, OLED 같은 종목들이 니치 마켓의 성격으로서 좀 틈새 시장이죠.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세 자체가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아니니만큼 2차 전지와 OLED에 대한 어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요, 좀 제한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컨텐츠 중국 관련 키워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약품과 바이로메드로 대표되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높은 종목도로 압축이 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올 초부터 나타났던 움직임은 녹십자 그리고 종근당이 갑자기 이제 올라와 갖추면서 전통 제약주로 그 매기가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결국 업종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시장이 한 번 더 반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두 번째로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장주 아모레퍼시피카, LG 생활건강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주들 역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주도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하위단 세컨티어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삼성 NS가 40배가 넘는 어떤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세컨티 종목들이 바뀌어주면서 한국콜마와 바이로엔드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올 한 해 작년에 중국 소비 키워드는요, 뭐 화장품과 뭐 밥솥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소비재였다라면은 올해 중국 소비의 새로운 또 키워드는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뭐 한류, 뭐 싸이, 뭐 그리고 뭐 음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올해 중국 관련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유통과 제작으로 좀 한정을 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즉 한류 과거에는 한류 3.0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한류 4.0으로 대표되는, 즉 우리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해서 유통까지 담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컨텐츠 내에서는 이제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통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기업들 바로 CJ CGV 같은 종목도 있고요. CJ E&M 그리고 J 콘텐트 같은 종목들을 좀 선두로 해서 작은 하이단 종목들은 여러 가지 엔터 주식도 있는데 그중에 펜언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도 중국 관련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인 가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되면 조금 주가 흐름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니만큼 어떤 편의점 관련주들의 흐름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간편식이라고 하죠.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편식의 종류와 그 퀄리티, 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편의점의 어떤 판매되는 어떤 상품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걸 여러분들이 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간편식의 경우에는 그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푸드, 오뚜기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체크 그리고 주도주의 변화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컨텐츠 그리고 음식료 업종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OLED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 뭐 화려했던 네. OLED인데요. 지금 좀 주춤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OLED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OLED 시장 자체는 즉 스마트폰의 경우는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OLED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즉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그간의 어떤 매출 규모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OLED 마켓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원해서 OLED 시장이 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마켓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OLED 시장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의 경우에는 어떤 과거처럼 대상성의 어떤 그런 종목으로 보시기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또 중국 관련 모멘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중국 BOE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빠르게 그들도 역시나 OLED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 자체 마켓이 기존의 LCD에서 OLED 변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경쟁 역시도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OLED를 보셔야 된다. 다만, 그 안에서 중국 관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셀 같은 기업인데요. 오히려 OLED 주목을 하신다면은 뭐 대장주의 에피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베셀 같은 그런 어떤 스몰캡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OLED와 더불어서 올라왔었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기차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48V 배터리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좀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동차 배터리는 12V 중심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유럽 어떤 프론티어 기업들은 이미 빠르게 12V 배터리에서 48V 배터리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상당히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가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48V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어떻게 보면 같고요. 초대형 배터리란 거죠. 그렇죠. 네. 일단 기존보다 더 효율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자체가 되는 이번에 세스에서 나왔지만 스마트카, 즉 새로운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로 자동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12V 배터리만 가지고서는 어떤 현재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전장화된 어떤 그런 성능들을 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48V 배터리 체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신다면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의 움직임, 그 OLED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CES가 열렸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네. 올해 유망주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CES 앞서도 이제 스마트카 관련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물 인터넷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작년 7, 8, 9월 달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을 때 저희들 역시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지?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지라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막상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시세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금 내려간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일단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클라우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모여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의 입출입,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종목들과 업종이
사물 인터넷에서 1차 관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XM 같은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 관련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환매라고 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전략을 하루하루 전략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이번 장세가 끝날 때까지 아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요 아마 네. 100만 원을 찍는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미약품 주도주가 살아있는 한 바이로메드 역시도 3조에서 4조 가까운 어떤 상당히 큰 규모의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을 여전히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요. 인트론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종근당 역시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동아ST, 동아소시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든 바이오 섹터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과 포텐셜이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가 비싸다 싸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밸류에이션 평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는 게 맞겠죠.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산업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기를 시켜본다라면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주도주의 역할을 올 한 해까지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하락할 때를 매수 기회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미약품과 바이오메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에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금리 3월이죠. 올해 3월에 FRB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중국발 어떤 경기 불안 가능성이 확산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퍼가 높은 주식을 사는 데서 가장 좀 불안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나 외국인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대형주를 팔고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 수급적인 힌트 역시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업종 주도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르스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